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사는 이제 AI가 또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디지털 치료 분야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치료, 특히 정신 치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재진 교수님께서 디지털 치료기기 기술의 현황과 인공지능의 활용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소개드리자면요. 교수님은 정신질환 극복의 노력으로 그 병태 생리 규명을 위한 내영상 연구와 그리고 또 치료 기술에 대한 가상 현실 및 디지털 치료 기술을 많이 연구해 오시고 계셨는데요. 특히 현재 대한 뇌기능 매핑 학회 회장님과 그리고 또 대한 디지털 치료 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국내 디지털 치료 분야, 특히 정신학 분야의 연구들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재진 교수님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 분야 우리 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진료 쪽으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울증, 불안증, 또 조현병 이런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진단이나 어떤 치료 분야에 뭔가 그 정신 영역에 좀 발전된 좀 그 기술이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이 핸드폰 이야기입니다.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전에 컴퓨터가 우리 그 세상을 이제 막 지배하게 될 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불렀죠. 그만큼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해도 컴퓨터 없이도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남녀노소 안 가진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없으면 스맹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생활의 어떤 필수로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화기로 시작을 했지만 전화기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화기 기능은 아주 일부화됐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이걸로 다 해결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고요. 알고 보면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나를 치료하는 기기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 이게 우리 그냥 일반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엔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공식 명칭으로 기기라고 디지털 치료기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같은 의미이고요. 이 정의를 보면 모바일 앱이나 게임이나 가상현실 등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하는 근거 기반의 치료 이게 딱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정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야 하는 거고요. 의료기기인데 형체가 없는 그냥 소프트웨어고 대부분은 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앱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 치료,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미 많은 앱들이 건강 앱들이 있잖아요. 그 건강 앱들을 그럼 다 이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이건 근거 기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유효성하고 안전성이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실사용 증거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어야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어떤 의료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2020년 8월 달에 이런 민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이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을 받으려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사실, 그다음에 예방 관리 치료에 어떤 유효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작용 기전의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해서 오른쪽에 보면 쭉 예시들이 있는데 온갖 이렇게 질병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들은 이제 내용 컨텐츠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뭐냐면 인지치료해서 우리 어떤 생각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 생각을 교정하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하고요. 우리 행동의 문제, 그래서 그 행동을 수정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어떤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하는 걸 행동치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걸 인지행동치료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CB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 CBT 인지행동치료는 왜곡된 생각을 찾아내서 부정적 믿음을 수정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기술을 익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결국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1대1로 치료자와 환자가 1대1로 이 치료를 시행을 하고, 아니면 환자 여럿의 치료자 하나에서 이제 집단으로 그 시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치료는 그 정형화돼서 딱 그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1회기부터 뭐 몇 회기까지 정해놓고 그 어떤 회기에는 뭐를 한다, 다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꼭 이거를 그 병원에 와가지고 그 치료자와 해야 되겠느냐? 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하면 그냥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뭐 20-30년 전에 컴퓨터 나왔을 때부터 컴퓨터라이즈 CBT 해서 이런 그 치료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 심어서 집에서 자기가 컴퓨터 보면서 스스로 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러면 혼자 그 컴퓨터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 그 치료자하고 인터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되니까 그 집에서만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런 CBT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그동안 해온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을 하면 가상현실 기술을 이 CBT에 적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사회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는 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긴장을 과도하게 해서 떨려서 이런 상황을 이게 견디지 못하는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벌벌 떠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강의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 절대 여기 앞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제 뭐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지행동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 앞에는 못 나서니까 사람 대신에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그 아바타 앞에서 자기가 이제 발표하는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0회기로 진행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병원에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는 치료자 주도로 해가지고 그 회기를 정해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그 핸드폰에 이 프로그램을 전부 집어넣어서 그 첫 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자기 스스로 하게 그 만들어서 집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기가 정해진 그 프로그램을 그 실시하게 하는 게 디지털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데 좋으냐? 그럼 뭔가 행동이나 습관 문제가 그 병의 발생이나 경과에 그 관련이 깊을 때 이거를 이용을 하면 자기 그 병을 이렇게 관리하고 예방하고 또 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의 어떤 장점을 생각하면 이 치료의 장점을 그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이게 그 미국 FDA에서 처음 승인받은 그 치료 기술이 그 2017년도에 페어세라피틱스라는 회사에서 리셋이라는 그 디지털 치료제를 공식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는 마약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이 회사가 그 상장이 돼서 몇 조 단위의 이렇게 회사로 컸는데, 그래서 그 후로 여기 예시되어 있는 많은 그 회사들이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페어세라피틱스가 올 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가요. 그 1호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했던 회사인데 파산을 했어요. 파산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약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 이슈가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마약이 정말 중독되면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심어놓은 프로그램으로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앱을 마약 유통하는 앱을 했다면 아마 대박이 났을,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대박이 났겠지만 그걸로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그 생각만큼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파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적 유용성이 떨어져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호 나온 이후에 많은 그 디지털 치료제들, 이건 다 미국에서 지금 보편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디지털 치료제들의 리스트입니다. 우울증, ADHD, 불면증, 불안 장애, 공황 장애, 물질 사용 장애, 각종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신체 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이런 만성 통증, 편두통, 그래서 여러 신체 질환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공통점은 결국 만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뭔가 생활 습관이 이 질병의 어떤 그 발병과 경과에 관련을 미친다는 그런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그 디지털 치료제 리스트들을 보면은 그 정신질환,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정신질환하고 이제 중독 이쪽이 한 60-70% 차지하고요. 나머지 그 많은 그 임상과들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 갑자기 또 관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하면서 그 비대면의 모든 게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치료 기술이 이제 뜨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쉽게 조금 늦어서 늦게 관심을 받게 돼서 2021년도에 제가 아까 소개한 대로 디지털 치료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학회가 성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디지털 치료 개발 회사들이 생겨났고 저희 그 회원사 리스트인데 사실 그 개발하는 회사가 이거보다 한 서너 배는 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올 봄에 디지털 치료제 1호가 불면증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도 불면증 환자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직 그 상품화되지는 못했어요. 이제 곧 될 거라고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는 결국 우리가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그 처방한 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건강 앱처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지금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생활을 하고 다시 진료 받을 때까지 그게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3개월, 6개월 되겠죠. 그 사이에 그 자기 병 관리는 온전히 자기 몫인데 이 디지털 치료 기기를 이용을 하면 그 기간에 자기가 이제 병을 잘 보고 다시 진료 때 다시 뭔가 이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앱 깔아놓고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필수적인 앱은 매일 사용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앱은 깔아놓고 거의 아마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실제 사용률 이게 리스트인데요. 그 건강에 깔아놓고 얼마나 사용하나 하면은 한 20% 15% 이 정도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처방받아서 깔고 얼마나 사용할까 하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AI가 주제인데 이게 단순한 인지행동 치료를 이 디지털 치료제에 심어서는 이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AI가 들어가야 그 콘텐츠가 고도화되고 동기 유발 및 유지를 기술이 도입돼서 이 진정한 디지털 치료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과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생체 신호가 이 앱에 반영이 돼가지고 자기의 행동적인 거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그 앱에 다시 반영돼서 그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 이것들이 지금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런 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해서 우리 생활이 전부 디지털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모든 거를 나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 웬만한 모든 거를
내 스마트폰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온갖 센서들이 그걸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애플 사용자나 뭐 삼성 사용자나 보면 거기 그 회사에는 엄청난 나에 대한 데이터가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를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이 치료제에다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AI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실제로 왼쪽에 보면은 그 자폐증 환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니까 행동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바로 그 행동을 분석을 해서 이 자폐아는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루고 치료해 주면 좋다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그 알려주는 여기 치료제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행동 분석을 바로 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어떤 신체적인 상태를 바로 모니터링해서 그 어떤 재활 치료에 이용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그 감정을 분석을 해서 그 감정을 파악을 해서 치료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그 치료제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요. 요즘 그 챗 GPT 다 아시잖아요. 챗 GPT가 이제 세상의 모든 그 정보를 해서 답을 해주는데, 그럼 나에 대한 온갖 정보도 이런 그 AI를 통해서 그 어떤 대화형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효율적인 이런 그 정보들이 이 디지털 치료제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챗 GPT한테 이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회사가 파산을 해서 이거 앞으로 이거 이제 전부 이거 하는 회사는 다 파산할 거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챗 GPT의 답은 앞으로 미래 전망이 매우 유망하답니다. 기술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또 개인화되고 접근 가능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페어 테라피틱처럼 망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거라고. 그래서 그 발전의 핵심은 AI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중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